예, 글로벌 AI 혁신 경쟁입니다. 저도 오늘 금일 여기 컨퍼런스에 오니까 홀에 저희 후원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그 IPA도 AI가 접목되는 시대가 지금 신압으로 도래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의 혁신전략정책연구소의 김진우 시니어 펠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소속 김진우라고 합니다. 앞서 많은 세션에서 이제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법을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카이스트가 이제 많은 연구를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략 컨설팅 펌들도 많은 방법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소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 과학기술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메소돌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올 봄부터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전략, 국가의 전략, 원 또는 연구소의 전략 이런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론을 연구를 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분석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특허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특허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저런 시사점들을 뽑아낼 수 있구나. 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AI 기술 모든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그렇고 모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국가들이 이제 주요 AI 전략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게 전체 국가별로 어떤 영향이 있고, 인공지능 생태계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어떤 시사점을 내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모두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 향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한국에서는 지금 발표가 됐었죠. 향후 인공지능 R&D 관련해서 향후 2.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핵심 인재들을 발굴을 하겠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자본력이나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충분히 혁신을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서 지원을 하겠다. 등등 굉장히 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산업 중심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는 않아요. 물론 큰 방향은 제시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갖고 가고 인공지능이 미국 공공 AI에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고 갈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AI 가버넌스, AI 가버닝, 요즘 이제 이야기하죠.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단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인공지능을 국가의 그랜드 비전의 하나로 채택할 정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2025년, 2030년까지 마일스톤을 다 정해서 중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핵심 국가가 되도록 발돋움하겠다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궁극적으로는 일본 중심으로 AI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구축 과정에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이렇게 협의체를 해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혁신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또 열심히 드라이브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2019년도 OECD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 전체적으로 R&D 비용, 국가 플러스 민간에서 투자한 R&D 비용이 한 1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인공지능에 투자됐는지는 추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인공지능에 구체적으로 한국처럼 2.2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국가도 있고 전체적인 플랜만 발표하지만 금액을 발표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동일 2019년 미국이 2019년도 R&D 통 투자 비용이 720조입니다. 중국이 620조입니다. 일본이 204조예요. 그래서 가늠해서 보시면 한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국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브하고 투자하는 국가들도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국가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특허 데이터 가지고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 특허 데이터 이제 분석 전에 뭐 인공지능 역사는 대충 다 아실 겁니다. 1950년대 달모스 대학에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로 처음 용어를 썼지만 사실 최초의 인공 뉴런의 수학적 모델은 2차 대전 당시 1943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1950년, 60년, 70년대는 컴퓨팅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만 됐지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온 특허도 굉장히 적습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지를 못하다 보니 1960년대, 70년대 지나고 나서 인공지능이 허상이 아니냐,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 제공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한때 이제 인공지능의 첫 번째 계울이라고 그러죠. 결정타는 MIT의 유명한 교수님이 인공지능은 안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논문까지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다 잘리고 연구자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추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인공지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 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회로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딥러닝이 나오면서 지금과 같이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도로 되죠. 그래서 보면 논문과 특허도 그 이후에 보면 급속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70년 역사가 되죠. 물론 초기에는 많은 수학적 이론 연구만 있었고 최근 들어서 201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레벨 1 규모로 보면 14개의 인공지능 기술인데 저기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할 때 우리도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인공지능을 말씀하시냐. 인공지능도 굉장히 기술이 많고 그중에 이미 성숙된 인공지능도 있고 이제 막 떠오르는 인공지능도 있고 인공지능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조금만 어플리케이션이 달리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인공지능을 해야 되냐가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14개 기술 분야를 가지고 특허 분석을 해서 전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2000년 이후부터 특허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2010년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 2018부터 그래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허가 발명입니다. 발명과 특허의 개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특허는 중복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전부 인벤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특허는 저거보다 훨씬 개수가 많겠죠. 동일 기준으로 쏟아져 나온 논문입니다. 논문이 지금 한 4.5배, 6배 정도 굉장히 많은데 특허의 증가율이 논문 증가율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볼 수 있고 공개된 인벤션 수로는 한 14만 건, 논문 수로는 60만 건이 넘습니다. 이제 특허 분석에서 물론 전체적인 시사점도 보지만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센싱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머징 테크놀로지, 얼리 센싱 테크놀로지. 그래서 특허 가지고 많이 센싱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노베이션 사이클을 보시면 특허 이전에 R&D가 있어요. 그래서 센싱의 범위를 넓게 할 때는 요즘은 논문까지 같이 봅니다.
논문 보면 터크에서 센싱이 안 되는 새로운 분야들도 굉장히 센싱이 놀랄 정도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로 터크에서 많이 됐지만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순수 기술은 아니고 응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저렇게 나오는 거 순수 어플리케이션 이론 연구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다 됐어요. 이제부터 쏟아져 나온 논문들은 놀랄 정도로 어플리케이션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규모를 보면 논문이 쌓아가는 그 혁신의 내공을 보면 향후 앞으로 당분간은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특허 출원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더원 이노베이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특허 모집단, 텍스트 마이닝해서 유사한 특허들끼리만 봉우리로 이제 물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등고선 맵처럼 봉우리가 높은 부분은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 봉우리가 낮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간격이 가까우면 두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면 두 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그닥 없는 그렇게 이제 분석해 보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최고 상위 레벨에서 본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분석 들어갈 때 특정 봉우리를 이렇게 잡아서 딥다이브 하면 저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봉우리들을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지금 보여드린 이 기술은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뉴럴넷, 어떤 뉴럴넷을 이야기하는지, 컴퓨터 비전, 어떤 컴퓨터 비전을 이야기하는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웃룩, 랜드스케이핑을 한다고 그러죠. 포트폴리오를 퀵하게 보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국가, 우리 기업, 우리 연구소, 우리 대학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찾아 들어가면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보면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한국은 볼륨상으로 봐서 인벤션 볼륨 기준으로 전 세계 4위. 그런데 1위와 2위와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4위입니다. 그래서 4위라는 숫자 이면의 틀을 보면 과연 저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볼륨이 되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퀄리티 부분은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기준으로 전 세계 탑 10 국가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의 90% 이상을 커버합니다. 근데 그 탑 10 국가의 GDP가 한 45%?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혁신의 역량이 이제 국가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혁신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10위 안에서도 1위와 2위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10위 안에 못 드는 국가들은 20위 국가들은 거기는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역량이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 기술을 봐도 전체적으로 몇몇 국가에서 혁신이 드라이브 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히 특허 데이터 분석을 하면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양적인 부분은 한국은 이미 양을 논하기에는 이미 규모를 넘어선 국가예요. 이제 한국은 사실은 퀄리티를 논해야 되는 국가고, 그 퀄리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더원 이노베이션의 CPI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특허의 퀄리티를 논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과연 좋은 퀄리티다 나쁜 퀄리티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사이테이션도 하나 지표이긴 하죠. 근데 사이테이션도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클래리베이터 회사는 글로벌 큰 회사들이랑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든 프로젝트의 고객들의 관심이 아마 질적인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값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수들을
그걸 빅데이터로 마이닝을 해서 CPI라는 인덱스 값을 새로 하나 만들어냈는데 요거의 특허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것. 그래서 볼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볼륨은 이미 뭐 한국은 이 정도면 볼륨 규모는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 속도, 볼륨의 발전 속도, 이제 보면, 퀄리티로 보면 탑10 국가의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오는 전체, 인공지능 특허 기술 중에서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우수한 특허를 과연 몇 퍼센트 각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냐. 탑10 국가 평균이 14% 정도는 보유를 해야 평균 정도 했다는 거고, 지난 10년간 쏟아져 나온 인공지능 특허 기술의 증가 속도를 봤을 때 평균 24% 정도는 해줘야 탑10 국가의 평균 정도는 해줬다.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딱 간단하게 미국과 1위였던 미국, 1위였던 중국과 2위였던 미국 보시면 1위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퀄리티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두 개국 보면. 하지만 퀄리티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냐, 뭐 이제 특허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핵심 특허, 똘똘한 특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특허 볼륨 많다는 거는 그건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 보시면 대충 저렇게 포지셔닝을 합니다. 탑10 국가에 보면 한국은 여기에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퀄리티 측면에서 평균이 안 됩니다. 한국이. 캐나다하고 영국, 한국이 2019년도에 119조 R&D 비용을 민간하고 합쳐서 투자를 했죠. 캐나다가 한 34조 정도 됩니다. 영국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국가는 볼륨상 저희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퀄리티는 저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력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붙으면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의 포지션, 양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국은 양을 논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국가고, 자 이제 퀄리티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포지셔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출원, 특허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죠. 아주 우수한 특허면 해외에 얼만큼 많이 출원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해당 국가의 지적 재산, 해당 국가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당연히 해당 국가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되고, 등록이 되면 그만큼 내가 얼마나 큰 마켓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중국은 해외 출원이 4%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물론 좀 독특합니다.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해외에 나갈 필요도 없이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저 구조로 해서 크게 타격을 받죠. 바이든 정권 딱 들어서고 나서 핵심 부품 수출 딱 금지하니까 바로 내수 시장 중심으로 안주하고 있다가 타격을 지금 딱 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생태계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건지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0% 정도 됩니다. 해외 출연. 그래프 상으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낮습니다. 대만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이 충분히 내수 시장이 있으면 내수 시장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해도 되겠지만, 기술 혁신이라는 아젠다가 이미 인터내셔널 아젠다이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해외로 들고 나가려고 했겠죠. 해외 출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국이 이전 슬라이드 양적인 관점에서 또 보고 우수한 기술이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해외로 나갔었을 텐데, 한국에서 출원되는 전체 발명의 한 30% 정도만 해외 출원이 됐구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비율이 낮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태계를 본 겁니다. 생태계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 출연 연구에서 좀 더 포커스된 연구를 하고, 기업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산업을 더 키워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피드백이 다시 대학으로 가서 대학에서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더 많은 연구가 돼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가의 해당 국가별 인공지능 특허, 그러니까 발명 기준이죠. 보면 중국은 솔직히 반 정도 한 50% 정도가 국가 드라이브 중심입니다. 중앙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예산도 풀고 중국은 중앙에서 과학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굉장히 퀄리티보다는 양적 KPI를 맞추는데 좀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미국, 일본하고 일부 선진국들을 이렇게 이 GDP 규모로 앞서간 국가를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산업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중국만큼 이제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볼륨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렇게 분포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각 섹터에서 나오는 이제 퀄리티가 얼만큼 경쟁력 있는 퀄리티가 나오냐 이게 이제 문제죠. 똑같이 CPI 기술, CPI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탑10 국가에서 아카데믹, 각 국가별 대학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퀄리티의 평균값이 6% 정도는 돼야 탑10 국가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겨우 평균 정도는 했네요.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대학에서 굉장히 나오는 특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한국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평균이 약간 좀 안 됩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섹터에서 또 미국이 굉장히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좀 많이 앞서가고는 있지만 한 12% 한 평균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인공지능은 굉장히 산업 중심이라 기업체에서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국이 잘 보시면 세계 섹터 모두 평균 이하인 국가들이 있어요. 세계 섹터 모두 평균 이상인 국가가 딱 2개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그런데 캐나다는 아까 보신 것처럼 볼륨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 평균값 카트라인을 확 끌어올린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설명한 거고 정량적으로 설명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볼륨은 뭐 2위 국가 정도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섹터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세계에 거의 리딩하는 수는 그 다음에 중국은 볼륨은 어마어마하지만 퀄리티가 나오면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국가. 그리고 캐나다는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모든 섹터에 비해서 섹터에 걸쳐서 굉장히 우수한 특허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서 14개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뉴로모픽 지금 아주 막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볼륨이 작아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좀 메이저한 기술들만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산업 중심입니다. 로보틱스 앤드 오토매틱 오토노머스 컨트롤 제조 산업 중심.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프랑스도 나름 제조 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특허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은 뉴럴넷, 딥러닝,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봐서는 한국의 제조 쪽에 쓰여지는 인공지능 기술보다 다른 쪽에 쓰여지고 있는 기술. 자, 그럼 다른 쪽이 어떤 거냐? 그건 이제 뒤에 산업별로 예시로 몇 가지를 한번 분석해서 봤습니다. 물론 기준은 미국으로 봤습니다. 한국 분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한국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어느 정도 볼륨 되는 기업이 딱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구분해서 나누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중심으로 가는 미국, 왜냐하면 산업 분류 체계를 다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한번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S&P 글로벌에 보면 전 세계 산업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기업의 산업 분류 체계를 가지고 전기 전자 부품 산업 쪽으로 분류되는 기술들 산업에서는 주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갖다다 쓰는지, 그래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본 부분이고, 사실 연구소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갔던 부분이 인더스트리 하나를 잡아서
그 인더스트리 안에 내부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세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어떤 유스 케이스로 하는 것까지 한 산업을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보였던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산업별로 내려왔고 기업 경쟁력 차원,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 차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그림도 좀 모호합니다. 부품 산업 쪽에서 나보고 뉴럴넷을 하라고 그러면 뉴럴넷을 구체적으로 그 많은 뉴럴넷 알고리즘을 부품 산업에 그럼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시간 관계상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산업별로 보시고 이제 X축을 잘 보시면 최고 한 1000개. 다음 산업은 서비스 산업 쪽입니다. 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내추럴 랭귀지, 휴먼 랭귀지 쪽 프로세싱 쪽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별로 그 많은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약간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구나. 그리고 X축을 보시면 아까 이전 부품 산업에 비해서 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 도입이 2배가량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쭉 보시면 지금 인공지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는 산업,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는 산업, 그리고 각 산업별로 어떤 기술들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것도 물론 다 터크 가지고 분석해서 뽑아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 아까 앞쪽 부분은 주로 이제 국가 차원이나 또는 큰 그림에서 이제 전략 수립이나 정책 수립할 때 도움된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특허 분석 들어가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이제 시사점을 찾는 데도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논문이 4배 64만 건 정도, 특허가 14만 건 나올 때 논문이 64만 건 정도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논문 볼륨 기준으로 논문도 이제 클래리베이트 회사에서 SCI급 논문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좀 수준이 되는 논문들만 어마어마하게 64만 건 쏟아져 나왔고 볼륨 기준으로 탑 10 국가의 전체적인 X축은 논문의 퀄리티 지표입니다. CNCA 값이라고 논문에서도 이게 논문의 퀄리티, 품질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값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전 세계 탑 1% 사이테이션 인용 기준으로 논문은 인용을 많이 보니까 전 세계 탑 1%에 들어가는 우수한 논문을 과연 몇 프로 정도 보유하고 있냐, 그 국가가. 그래서 탑 1% 논문은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논문만이 탑 1%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탑 수준의 논문, 연구 결과를 어느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본 부분이고, 한국이 1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표시를 하면 11입니다. 정확하게 볼륨 기준으로. 그래서 저기에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중간 정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양을 키우면 전략을 잘못 잡은 상태에서 볼륨을 키우면 퀄리티가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도 키우고 퀄리티도 키우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야기할 때 이미 양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퀄리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연구 성과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대충 이제 저런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키인사이트를 이제 이때까지 대부분이 다 특허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해서 보시면 이제 저런 시사점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 보면 보신 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보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움직이는 기업들,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 국가들하고 한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당한 갭이 존재를 하고 있고,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산업에 따라서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포트폴리오 기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가장 적합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인공기술이 뭔지, 물론 다른 산업, 다른 국가를 벤치마킹해 볼 수는 있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14개에서 세부기술로 그러면 한 60 몇 개까지 늘어난 상태고, 생태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AI 대학원, 전문대학원이 설립이 됐고 우수한 석박사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 학생들이 배출이 되죠. 적지 않은 숫자가 한국을 떠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단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가면 한국에서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할 수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의 인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그래프가 굉장히 높죠.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미국은 솔직히 생태계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요. HSBC 은행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중국하고 홍콩에 있으면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은행이죠. 본사는 런던에 있습니다. HSBC의 AI 혁신센터는 미국 커네티컷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HSBC의 AI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커네티컷에서 터크가 출원이 되면 그 크레딧은 미국이 갖고 갈까요? 영국이 갖고 갈까요? 중국이 갖고 갈까요? 미국이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인재들이 혁신 발명을 해서 당연히 USP2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출연을 하겠죠. HSBC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에 적지 않은 기업도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죠. 모 대학하고 해서 뭐 혁신의 R&D 센터를 실리콘밸리에 설립했다. 캐나다에 무슨 센터를 설립했다. 생태계를 캐나다하고 미국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한국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게 이제 과연 아까 대학과 한국의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들과의 사이 이게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만 아닙니다. 일본도 똑같은 문제고요. 중국은 뭐 워낙 내수 시장이 크고 돈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인재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오는 상황이지만 적지 않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생태계를 만들 건지. 생태계 싸움에서 뒤처지면 이게 비니빈 부익부라 사실은 혜택을 보는 국가들만 앞으로 점점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빨리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한국의 대학들이나 연구소에서도 봐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의 기업 커뮤니티하고 대학 커뮤니티의 이게 원활한 소통보다는 그냥 일정한 약간 클로스드 소사이티처럼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우수한 교수님들이나 연구 결과들이 한국에서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대학들이 해외 기업들하고 오히려 연구하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지금 2.2조의 투자가 들어가고,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양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하고, 뭐 이건 이제 기업에서 하는 부분이고, 대기업들은 이미 대기업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투자 전략을 갖고 가고 있긴 있지만, 이게 조화롭게 생태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아마 최대한의 ROI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전체 분석한 건 다 특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특허 분석하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심오한 시사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분석가들 많이 계시겠지만, 마무리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 있으신지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